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 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폴란드에서 느끼고 있는 안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는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K2 전차만을 수입할 예정이었는데 FA-50까지 48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폴란드의 훈련기는 이탈리아의 M346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신들은 폴란드가 경공격기로 M346FA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한국은 폴란드의 방산 수출을 위해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폴란드가 진행했던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던 훈련기는 T-50으로 FA-5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는 이탈리아의 M346에 밀려 수출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수출 실패의 이유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T-50은 대당 약 250억 원으로 훈련기 치고는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기였던 이탈리아의 M346은 T-50보다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은 T-50의 비싼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자 폴란드의 행보는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용성보다 국방력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T-50 대신 M346을 선택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 한국산 무기에 상당한 호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 폴란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수출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이후 K2 전차 구매 규모가 기존 협상 대비 급증한 것으로 폴란드 측은 긴급 사유를 언급하며 조속한 생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K2 전차는 노르웨이 수출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규모는 최소 76대에서 최대 100대로 가격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따라서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수출이 확정된다면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잭팟이 터지는 셈입니다. 7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지난 5월 31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긴급 사유로 빨리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폴란드 당국과 현대로템이 K2 전차 180대 구매를 협의했다며 계약 금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란드로의 K2 수출은 6개월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벌이자 폴란드 당국은 기존에 구매하려던 K2 전차 규모를 대폭 늘려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로의 수출 건은 작년 말부터 가시화됐는데 결정권자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본 뒤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설계와 시험 평가까지 하는데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폴란드 당국이 빨리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다급히 K2 전차 생산을 요구하자 외신들은 연일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폴란드의 주력 무기는 옛 소련제이며 최근 들어 전차는 주로 미국과 독일제를 구매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M1 에이브럼스 250대를 구매한 폴란드는 현재 또 다른 차세대 전차로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놓고 고심 끝에 결국 K2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과 독일 업체들의 납기일 지원과 불만족스러운 사후 서비스에 지쳐 가성비도 뛰어나고 납기일도 보장되며 사후 서비스도 만족스러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뿐 아니라 K21과 한국이 호주 수출을 위해 만들고 있는 레드백도 폴란드의 관심 속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도 지리적으로 한국과 닮아강이 많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내부에서 도하 능력이 있는 K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폴란드는 2011년 T-50 대신 이탈리아의 M346을 선택했죠. 그런데 이번에 T-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도입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최근 약 2조 원대에 이르는 FA-50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단 파견은 지난달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FA-50을 생산하는 카이뿐 아니라 FA-50을 운용해본 한국 공군 정부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경남 사천의 카이 생산 공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이후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버전을 36개월 내 납품할 수 있느냐는 질의서를 카이와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표단이 추가로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적극적인 모습에 카이 내에서도 폴란드 수출 관리팀 등 전담팀이 신성됐으며 부하슈차크 장관 방문 당시 카이는 FA-50 꼬리날개에 폴란드 국기까지 새기는 등 수출 성사를 위해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폴란드가 M346이 아닌 FA-50으로 노선을 정한 이유는 꽤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M346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달리 FA-50은 M346보다 저렴하면서 전투 초계도 가능하다는 게 폴란드의 생각이라고 관계자들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 전 폴란드가 자국의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그로 인해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위해 F-16을 지원했는데 F-16과 FA-52 호환 가능성이 높은 점도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주로 고등훈련기로 사용하는 M346의 경우 아음속기인데다 전술기로 쓰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초음속기인 FA-50은 경공격기로 쓰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가 미그-29 전투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 FA-50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현재 폴란드의 FA-50 수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수주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재 폴란드는 훈련기가 아닌 실제 공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에 있어서 훈련기로서는 M346이 우세했지만 공격기로서는 FA-50이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폴란드는 경공격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FA-5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카이가 FA-50의 성능 개량을 예고했기에 폴란드 대형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폴란드의 한국 방산 대형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자 국내외에서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팬이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의 한국 방산 수주가 부각되었지만 폴란드는 이미 자주포에서 한국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2014년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국산 자주포 K9의 차체 120대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옛 소련제 122mm 자주포를 버리고 서방의 표준 규격인 155mm 자주포로 바꾸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AHS 크라프인데요. 당시 자국산 차체를 사용하려 했지만 문제가 많아 K9 차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에 포병 전력이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크라프 18대를 지원했으며 K9 자주포 차체를 사용한 155mm 자주포 크랩 60문을 생산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크라프 전체 보유량 120대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선 경공격기처럼 폴란드 내의 자주포가 부족해지자 폴란드는 한국의 K9 수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크라프의 경우 포탑은 영국제, 엔진은 독일제, 변속기는 미국제, 차체는 한국제 등 다국적이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크라프를 줄 때 4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해 폴란드가 곤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K9의 파워팩을 국산화할 예정이기에 폴란드로선 더욱 좋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방산협력으로 부쩍 관계가 깊어진 한국과 폴란드의 상황 속에 양국의 협력은 방산을 넘어 인프라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트램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립 트램 운영사인 바르샤바 트램은 최근 총 12억 4,600만 지워티 약 3,645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바르샤바 트램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바르샤바 시내 트램 노선에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기존 노후 노선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며 고츠와프 알레자 빌라노프스카 등 새로운 노선 건설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19년 6월 바르샤바 트램으로부터 3,358억 원 규모의 트램 123편성을 낙찰받아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 철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힘든 역사를 보냈고 폴란드 역시 독일, 러시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서 힘든 역사를 지냈다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역사를 가진 양국이 현재 남다른 감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안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천만 영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화계를 지배했던 암울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시원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25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한국 영화로는 오스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미 누적 매출도 1,051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총 제작비 130억 원의 8배에 달합니다. 범죄도시2는 코로나 이후 첫 1000만 관객 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처럼 한국 영화도 시리즈가 장기간 흥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전 한국 영화 중 속편이 1000만 관객을 넘은 건 신과 함께 시리즈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범죄도시2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흥행 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도 넘보고 있습니다. 12일 배급사 ABO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시장 조사 업체 컴스코어 집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개국에서 1,072만 달러, 약 138억을 벌어들이며 이런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2는 미국, 캐나다, 대만, 몽골,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총 8개국에서 개봉했으며 오는 16일에는 태국, 22일에는 필리핀에서 내달 21일엔 말레이시아에서 개봉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라 전 세계 흥행 누적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0만 관객의 영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범죄도시2는 자칫 그 영광을 못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화들은 극장 개봉을 꺼렸습니다. 극장 개봉을 해봤자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과 지난 5월부터 마블 시리즈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시작으로 쥬라기 월드, 브로커 등 소위 볼만한 영화들의 개봉이 이어지며 극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범죄도시2도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개봉을 할 뻔했습니다. 범죄도시2도 여느 영화들처럼 넷플릭스 판매를 검토했지만 배급사 측에서 끝까지 극장 개봉을 밀어붙여 1000만 관객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도시2의 힘든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유혹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작 과정부터 험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베트남 촬영을 결정하고 현지 답사 캐스팅 등을 거쳐 제작진과 배우들이 현지로 건너갔는데 그게 하필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구 배우의 촬영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철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쓴 제작비만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 당시 베트남에서는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할 정도로 어이없는 혐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제작비 명목으로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영화 관계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이상용 감독은 멘탈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영화가 중단되고 촬영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초조함은 더해졌습니다. 제작 취소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일부 장면은 베트남인 것처럼 꾸며 한국에서 촬영하고 베트남 배경이 꼭 필요한 장면은 배우들의 국내 촬영분과 현지 배경 인서트 촬영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도입부 납치 장면은 원래 베트남 소재 호텔 앞이었는데 국내 갈대밭에서 촬영한 뒤 베트남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더딥힌 것입니다. 이 감독은 이러한 핸디캡이 나중에는 장점으로 작용해 속도 빠른 이야기 전개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호흡으로 장면을 이어붙여 관객들이 인물 중심의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기에 지난 힘든 과정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게 됐지만 애초에 베트남이 단 며칠만 촬영을 허가해줬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촬영을 접게 만들고 현재 범죄도시2가 글로벌 흥행을 눈앞에 두자 베트남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2의 베트남 촬영이 계속됐다면 코로나로 인한 여행 중단이 해소된 지금 엄청난 관광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베트남의 일방적 촬영 중단 모습이 알려지며 오히려 베트남의 이미지는 안 좋아졌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제를 의지하던 베트남은 현재 국제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베트남의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한국의 한 갑질이 알려지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도시 경제가 정체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관광객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범죄도시2에서 베트남을 범죄가 많은 국가로 내보내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를 퍼뜨려 내쫓은 것인데 왜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하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베트남에 사과해야 할 입장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당시 한국 교민들이 받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교민들은 비자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요. 먼저 기존에 큰 문제 없이 연장되던 상용 비자들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은 상용 비자 중개업체들이 만든 회사들의 보증으로 현지에 머무르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동안 이 방식으로 장기 체류한 한국인들을 줄줄이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상용 비자를 취득 연장해온 한국인들의 불이익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는 베트남 중앙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공서 출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지난 7월 중순 이후 집중됐습니다. 멀쩡한 보증회사로부터 서류를 완비해 상용비자 연장 서류를 제출해도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해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핑계와 함께 일괄 반송된 것입니다. 사정이 급했던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에서 2,000달러 한화로 약 117만에서 235만 원의 비용을 현지인 브로커들에게 지불해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뒷돈이 들어가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안 된다는 상용비자 연장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응급책을 쓰지 않은 한국인들은 관공서가 정상화된 지난달 중순 관련 서류를 재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관해 있기에 당연히 추가 처리될 것이라 믿었던 이들 앞으로 400만 동 약 20만 원의 거주 기한 초과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실상 벌금을 내고 베트남을 떠나라는 통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국 교민들이 당시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못 참고 베트남에서의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교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용비자 오버스테이 벌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교민 다수가 출국 과정에서 애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당해본 후쯤인 교민 B씨 역시 포기하는 게 빠르다고 조언했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오버스테이 벌금이 부과된 B씨는 지난 8월 중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벌금을 내고 출국하겠다는 B씨를 불러 사유를 집중 조사한 데 이어 최초 입국 허가서와 출국 비행기표 예약증 등 추가 서류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는 5일 뒤 서류 제출과 벌금 납부가 완료됐는데도 담당자가 나를 앞에 두고 침묵만 지키더라며 그제서야 돈 달라는 소리구나 싶어 500만 동 약 25만 원을 찔러줬더니 출국 비자가 바로 나왔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한국 교민들은 당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거의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매일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만행이 알려지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네티즌들은 범죄도시2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주장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혐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산을 불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삼성에 엄청난 경제 의존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들은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데요. 혐한을 하면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국 60여 개 대학이 학과별 대입 예비고사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명문 국립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만점에 35.38점으로 25개 학과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범죄도시2 일화로 안 좋아진 이미지를 회복시켜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베트남 기업들이 모여 베트남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응우인 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는 코로나19 이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양국가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10월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노선을 회복하고 2025년까지 노선을 6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부터 불거진 베트남의 만행에 이어 범죄도시2 촬영 일화까지 알려져 과연 베트남 관광 수요가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